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97부 비극의 절정, 홍타이지의 반간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629년 11월 17일 북경의 광거문 앞에서 원수관이 이끄는 명군은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 끝에 후금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금이 선포된 이래 야전에서 후금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었던 명군 입장에서는 굉장한 쾌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한 이제 전과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상황 자체도 좋지 않았잖아요. 당시 원수관의 부대는 장거리 강행군을 갖다 해오는 터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게임 같은 거 보면요.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게임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유닛들이 그런 설정이 없는데 옛날에 국산 게임 중에서 그런 설정이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현실적이더라고요. 장보고전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저도 그 게임을 해봤거든요. 그 장보고전이라는 게임에는 각 유닛에게 기력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계속 기력 바가 줄어들어요. 그 디아블로2도 사실은 이런 개념이 도입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싸우면요. 유닛들이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전투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결전을 벌이기 전에 특정 지점에 재집결을 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싸워야 된다.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게임이었는데 현실적이긴 하지만 역시 이런 게 게임에 너무 지나치게 도입이 되면은 재미가 없죠 또. 근데 아무튼 간에 현실에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을 견디고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록 후금의 북경 침공은 물리치긴 했지만 원수관은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 이번 북경 공략에 동원된 후금군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체가 아니었어요. 일부 부대만 와가지고 공격을 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흩어져가지고 약탈을 하는데 여념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은 또다시 후금군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휘하 장병들의 체력적인 상황이 굉장히 한계에 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전투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정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가다 군인들이 이런 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지휘관들 중에서 무슨 병사들이 휴식 같은 거 취하지 않고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버텨.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는 뭐냐면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정비를 거쳐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원래는 명장이 갖춰야 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수관이 일단은 안전한 북경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좀 정비를 한 다음에 다음번 공세를 대비를 하자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수관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알긴 알아요. 지금 성 안의 분위기가 그다지 자기들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원수관이 숭정제에게 일단 북경성 안으로 들어가서 부대를 정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어쩐 일인지 숭정제는 원수관의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 이미 숭정제의 머릿속에는 원수관에 대한 의심이 한가득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수관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후금을 끌어들일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원수관 부대는 끝내 북경에 들어가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성 밖에서 야영을 해야 됐어요. 특히나 11월이면은 북경의 바람은 굉장히 매서운 칼바람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서 이제 밖에서 야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원수관 휘하 병력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홈그라운드 싸움인데 그 홈그라운드의 특유의 어드밴테이지를 갖다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1월 27일 무렵 원수관이 우려했던 대로 후금군은 또다시 북경의 좌안문을 향해서 공격을 시도했다는 거죠. 자, 이에 원수관은 황급히 군을 이끌고 요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치열한 격전 끝에 후금군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원수관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용전분투를 하면서 후금의 공세를 계속 막아내자 당시 이제 후금의 칸 홍타이지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역시 원수관이 있는 이상
이게 방어선 돌파가 안 된다. 그래서 북경을 공략할 방도는 더 이상 없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면서 군을 일단 뒤로 물리게 돼요. 하지만 이때 홍타지가 간파한 게 또다시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원숭아의 부대가 컨디션이 정상일 리가 없다. 저 먼 거리를 이렇게 강행군을 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격전을 치르고 있고 상안에 안 들어가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내분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원숭아의 부대는 현재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이 되니까 북경에 대한 방어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군사행동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전략 목표 자체가 북경을 함락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인근 지역을 분탕지 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럼 일단 군을 물려가지고 인근 지역을 싹 쓸고 다니자. 원숭아 부대는 현재 체력 저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후금군이 북경에서 물러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간 건 아니고 인근 지역에 대한 약탈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특히나 얘들이 기병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서울 인근, 뭐 부천, 성남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 말 타고 달리기 시작하면은 황해도 충청도 여기 일대까지 그냥 쑥대밭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근 지역의 범주가 상당히 넓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되냐면은 민감한 약탈당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도 약탈을 당하게 되고 특히 통주에서 무려 1천여 척에 달하는 조은선을 잃는 그야말로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기사년의 변호로 인해서 명은 수도인 북경이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황하 이북 지역이 광범위하게 초토화되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후금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개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 후금군은 병사 1인당 우마 한 필씩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으로 치자면은 대한민국 군인 한 명당 차 한 대씩 뽑았다라고 봐도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막대한 물자를 노획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거기다가 명이 입은 피해는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인 피해도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후금은 인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만주족 자체가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참고로 그 만주 지역이 농사가 원래 잘 안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만주의 흑토지대라고 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주족 자체가 농업 기술이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들은 아니라서 몽골 애들에 비해서는 농사를 잘 짓는 게 맞아요. 근데 조선이나 명에 비해서는 확실히 농업 기술이 떨어지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경 민족 포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획득했던 이 포로들은 차후에 후금의 요동 개간에 투입될 인적 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홍타지에게 있어서 이번 작전은 정묘호란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애초에 정매년 전쟁 때 원래 목표가 이거였잖아요. 조선을 굴복시켜서 막대한 물자를 얻어낸다 였는데 가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털 것도 많지도 않은데다가 그리고 조선이 어쨌든 간에 국왕이 강화도로 파천을 하게 되고 나름 방어선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서 생각만큼 많이 공격 지점이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후금이 국왕을 놓쳤다는 것 자체가 조선을 굴복시킬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좀 성과가 적어가지고 홍타이지가 조금 체면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는 그야말로 예상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게 되면서 홍타이지의 위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명의 취약 지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이제 요서 지역을 돌파한 다음에 산해관을 함락시켜서 중원으로 들어간다. 이 코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원수관이 있는 이상.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몽골 쪽으로 경유를 해가지고 들어간 새로 찾아낸 이 용정관 일대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꿀맛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면만 잘 활용을 하면은 후금의 만성적인 물자 부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거죠. 문제는 만약 명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당연히 이 좋은 세월도 끝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당시 명에서는 유능한 장수들의 씨가 거의 말라있는 상태였죠. 왜냐면 뭐 이제 웅정필 같은 그런 괜찮은 장수들도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자꾸 쳐내요. 이래저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원숭아 말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문제는 기승전 원숭안으로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타이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원숭안만 제거가 된다면은 명은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그거를 노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선 홍타이지 내친 김에 즉각 다음번 작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거 보면 홍타이지도 참 대단하긴 해요. 계략을 2중 3중으로 준비를 해놓고 다니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는 거죠. 얼마 전 벌어진 광거문 전투에서 후금이 패퇴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 나름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양춘과 왕성덕이라는 명예 황관 두 사람을 포로로 잡게 되었다는 거죠. 홍타이지는 명예 조정에서 황관들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정중히 대접을 해줬대요. 물론 이렇게 정중히 대접을 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죠. 이들을 10분 활용하기 위한 계책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홍타이지는 두 환관이 구금되어 있는 방 옆에 부하 둘을 시켜가지고 서로 밀당을 나누게 합니다. 물론 이제 대본에 써있는 대로 대화를 나누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 양측이 있는 방, 벽을 갖다 굉장히 얇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옆방에서 무슨 말을 한지를 갖다가 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흡사 뭐 고시원 같은 그런 벽 구조였나봐요. 자, 그래서 이제 홍타이지 부하들이 나눈 밀담을 결국 이 두 환관이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었냐? 홍타이지의 부하들이 나눈 대화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원숭아는 이미 후군과 내통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다. 그래서 조만간에 후군군이 북경을 손쉽게 탈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좀만 더 힘내자. 이런 이야기를 홍타이지 부하 두 명이 그렇게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죠. 11월 29일 홍타이지는 짐짓 명측의 화친을 제안하는 척하면서 나름 성의 표시로 포로로 잡혀있던 두 환관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과 후금 사이에서 나름 화친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때 풀려났던 두 명의 환관은 즉각 숭정지를 만나가지고 자신들이 구금되어 있을 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폐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원숭아니 후금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홍타이지의 부하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똑똑히 엿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숭정제. 안 그래도 의심이 많은 양반이 요 근래 원숭아에 대한 의심이 계속 늘어나서 원숭아 부대의 북경 입성도 거부할 정도로 의심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런 충격적인 보고까지 받으니까 이제 의심이 확신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확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원숭아니 진짜로 배신을 했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숭정제는 난리가 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홍타이지의 반감기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먹혀드는 장면이죠. 자, 당시 홍타이지의 반감기가 꽤나 잘 먹혀들어왔는데 홍타이지가 굉장히 정성껏 이 반감기를 썼어요.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썼냐면은 무려 조선사진한테도 이 반감기를 흘립니다. 당시 이제 박난영이라는 인물이 사신으로 왔는데 그 박난영에게 이 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골대가, 여기서 말하는 골대는 용골대라는 장군이죠. 하여튼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요. 마부대하고 더불어서 거의 뭐 이제 양대 산맥으로 등장하는 장군이죠. 골대가 좌우로 물리치고 귀에다 대고 말하기를 박난영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공이 과연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공은 원숭아는 말하는 거죠. 일이 누설되어 체포당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필시 반감기를 쓰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630년 2월인데 지금 현재 시점이 1629년 11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숭아니 체포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아직 이제 죽기 전, 체포되고 난 다음이고 죽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조선 측에도 이런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흘려가지고 원숭아니 우리하고 내통한 게 맞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는 필시 반감기를 쓰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는 이거를 반감기라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야, 얘들이 이렇게 약을 파네?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조선에선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홍타이지의 반관계는요, 조선 조정도 믿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유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숭정지가 이 반관계에 홀라당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삼국지 연의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적벽대전을 앞두고 있을 때 조조가 주유의 이제 어린 적 친구였던 장간이라는 인물을 주유 진영에 보냅니다. 그래서 장간은 이제 오랜만에 친구랍시고 이렇게 찾아온 척 하면서 사실은 주유로부터 정보를 빼내갈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주유도 이거를 간파를 하고서 오히려 역정보를 흘려요. 사실 조조 휘하에 있는 채모, 장윤, 이 수군 제독들은 우리하고 내통을 한 사이다. 자, 그리고 장간은 황급히 놀라서 조조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 결국 채모와 장윤은 목이 달아났다라는 것이 실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 삼국지 이야기예요. 삼국지 연의의 스토리인데 실제 정사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고 채모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아무튼 이건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래도 이건 소설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로 현실 실사판으로 나왔다는 거죠. 뭐 일설에 의하면은 당시 홍타이지가 진짜 이 삼국지 연의를 보고서 이 스토리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작전을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 소설 삼국지의 실사판이 정말로 벌어지게 된 건데요. 1629년 12월 1일입니다. 현재 화친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후금군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은 상태였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화친이 진행이 되자 숭정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내심의 한계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원숭안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숭정제는 원숭안에게 긴히 논의할 게 있으니까 황궁으로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소환을 하게 되었죠. 당시 원숭안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황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방심한 상태로. 하긴 이 상황에서 의심을 한다 한들 원숭안이 조심성을 보인다 한들 무슨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해요. 이미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그 신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냥 방법은 거의 그거예요. 그냥 곱게 잡혀서 죽던지 아니면은 도망치던가 반란을 일으키던가 그 말고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숭안 같은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도망치거나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 것 같고 결국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겠죠. 진실을 알았다 하더라도요. 아무튼 꿈에도 모른 채 원숭아는 서둘러서 궁으로 입거를 하게 되니 이렇게 원숭아의 목숨은 이제 경각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원숭아 스토리는 클라이막스로 들어가서 드디어 비극의 완성이죠. 역시 영웅의 완벽한 조건은 비극적인 최후거든요. 아무튼 이 원숭아 결국에는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원숭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운명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